유럽 서북부, 영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나라. 국토 면적이 겨우 베이징의 2배 반 정도인 이 나라의 이름은 바로 네덜란드. 800여 년 전 이곳에 인간의 흔적은 없었고 파도가 넘실대고 호수와 습지만 존재하는 땅이었다. 12세기 이후 14세기에 와서야 이 땅은 점차 사람이 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했다. 하지만 오늘날 네덜란드 국토의 3분의 1은 여전히 수평선 아래에 있다. 만약 이들이 효율적인 수리시설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막지 않았더라면 인구가 가장 밀집된 지역은 조수 간만의 차이로 매일 2번씩 바닷물에 잠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이 바로 300년 전 17세기 당시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다. 그때 인구는 겨우 150만 명. 그러나 네덜란드는 세력을 지구 곳곳으로 넓혀나갔다. 마르크스는 그 당시 네덜란드를 최고의 해상 강국이라고 표현했다. 기적과도 같은 네덜란드의 건국 스토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바다는 항상 가장 잔잔한 곳에서 큰 파도를 일으킨다. 역사는 마치 파도와 같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네덜란드의 신화 창조 스토리는 은백색의 청어로부터 시작된다. 해류의 변화 때문에 매년 여름철 많은 수의 청어가 네덜란드 북부 연해에 나타난다. 네덜란드의 어부들은 매년 북해에서 1000만 킬로그램 이상의 청어를 포획했다. So important for the economy, they could have a living and you could earn a lot of money for the entire. 14세기 당시 네덜란드의 인구는 100만 명이 채 되지 못했다. 그중 어업에 종사한 인구는 약 20만 명. 작은 청어가 네덜란드 인구의 5분의 1의 생계를 책임진 셈이다. 그러나 조물주는 네덜란드인에게 청어를 독차지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 북쪽 해안의 다른 민족들도 청어잡이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어장 확보를 위해서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는 3차례에 걸쳐 전쟁을 치르기도 했다. 네덜란드가 이 치열한 경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1358년 네덜란드 북부의 한 작은 어촌에 사는 빌렘 벤켈소어라는 어부는 단칼에 생선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You slit the herring open, take out the intestines, cut off the head, and then put it in salt. And then you can actually keep it for more than a year, which was unique because there was no ice boxes or refrigeration. So that's why the Dutch herring could be sold all over Europe, especially in England. 네덜란드는 어부가 만든 작은 나이프 하나 덕분에 전 세계인들이 넘보는 자연 자원인 청어를 독점할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네덜란드인들은 몇 세기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옛날 방식으로 청어를 먹는다고 한다. 내장을 제거한 후 소금에 절인 청어의 꼬리를 손으로 들어 올린 다음 한 입에 먹는 것이다. From this fishing started also trade to northeastern Europe, to England, to the south of Europe, to Africa. So it is this fishing tradition which gave rise to a maritime tradition.
청어를 계기로 네덜란드의 무역이 시작됐다. 아직까지도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건축물에서는 청어 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비록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그 문양은 마치 사람들에게 암스테르담이 세계 최대의 항만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절인 청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하다. 화물의 유통과 거래가 생계 수단이 되자 불리했던 지리적 조건들이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유럽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네덜란드는 대서양의 북해와 마주보고 넓은 유럽 대륙을 등지고 있으며 유럽의 주요 수로의 두 갈래가 바로 이곳에서 바다와 이어진다. 네덜란드는 배수를 위해서 많은 운하를 건설했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수상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러한 조건들은 네덜란드를 유럽의 무역 상품이 집결하는 장소로 만들어주었다. 15세기 말 신대륙의 발견은 유럽 지역에 전례 없던 상업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또한 이것은 네덜란드에게 상업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가져다 준다. 최초로 원양 항해를 시작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무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약탈했다면 네덜란드는 미약한 왕권과 충분하지 못한 인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업 무역을 통해서 재력을 늘려갔다. 동시에 자국 국력을 키울 수 있는 탁월한 경쟁 방식과 상거래 체계의 노하우를 쌓아갔다. 무역 중개인, 대리인, 가공업자와 판매상 역할을 해왔던 네덜란드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많은 향신료와 비단, 황금을 싣고 나와서 유럽 각지에 팔았다. 귀향할 때는 최초의 해상왕국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폴란드의 밀, 스위스의 철기, 핀란드의 목재 및 네덜란드가 생산한 해군 보급품을 싣고 가서 거래를 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상인들은 높은 이윤을 가져다주는 무역 시장에서 영국의 도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당시 영국의 면적은 네덜란드보다 3배가 넓었고 인구는 5배가 더 많았다. 대서양의 섬나라였던 영국은 네덜란드보다 지리적 조건 또한 우월했다. 위기에 몰린 네덜란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경쟁 상대인 영국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단칼에 청어 내장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당시의 경쟁자를 제압한 네덜란드. 네덜란드가 이번에 영국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최저 비용으로 선박 제작을 할 수 있는 설계 능력 덕분이었다. English merchantmen carried guns. They were armed. So one would use other kinds of woods, stronger woods, for their ships in England than the Dutch, who didn't arm their ships, or hardly armed their ships. So when we look at all these different elements and factors, it should be understandable why ships in the Netherlands were cheap, why transport of commodities by the Dutch was cheap, and subsequently why the Dutch developed themselves into the coachmen of Europe. 모든 유럽 상선의 갑판은 전통적으로 대포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것은 해적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대포가 없는 단순한 화물 운송용 상선을 최초로 제작한다. 이 과감한 모험의 대가로 매번 항해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 다름없었지만 영국 선박 제작 비용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낮은 제조 원가로 최저 운송비 실현이라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특별한 선박 설계를 고안해낸다. And the float was designed in a specific way, which had a very big belly. So the shape of the ship was very round and big, and the deck, however, was very small,
because they used those ships to sail to Scandinavia through the Sound of Scandinavia, and that's a place where they had to pay taxes. And the height of the tax was determined on the width of the deck. So the smaller the deck, the less they had to pay. So the Dutch designed a ship with a very narrow deck and a very big belly. 획기적인 선박 설계로 네덜란드는 세계가 인정하는 바다의 마부란 호칭을 얻는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밀려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박 설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승부의 관건은 바로 선박을 지휘하는 선장에게 달려 있었다. 1596 to 1598. And one name was very important. That was the name of Willem Barents, who was a Dutch captain. And he led an expedition trying to find the northern passage to Asia, which led him past Nova Zembla, a big Russian island nowadays. But there he got stuck. He could not go further because of the ice. 노바야 젬냐 섬은 북극권 내에 위치한 섬이다. 바렌츠 선장과 네덜란드 선원 17명은 이곳에서 8개월간의 기나긴 겨울을 보냈다. 그들은 선박의 갑판을 떼내서 불을 지펴 영하 40도 이하의 추운 겨울을 견뎌냈고 사냥 아래서 목숨을 부지할 정도만 먹었으며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옷을 구해 입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8명의 선원이 죽었다. 네덜란드 상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위탁받은 화물에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옷과 약품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화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 겨울이 가고 드디어 봄이 왔다. 살아남은 이들은 위탁받은 화물을 아무런 손상 없이 네덜란드로 싣고 돌아와 위탁인에게 전달한다. 그들은 생명을 담보로 고객에 대한 신용을 지켜 후세에도 영원히 기록될 위대한 상도이의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러한 상도이 덕분에 네덜란드 상인들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 해상 무역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네덜란드 해운 박물관에서는 매주 일요일에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네덜란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단 한 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더라도 이 행사는 매주 계속된다. 각기 다른 직종의 자원봉사자가 교사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아이들이 400여 년 전 네덜란드 선원의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해준다. 오늘날 네덜란드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한다. 우리 네덜란드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조상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란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조상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사업을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500여 년 전, 즉 16세기 말 유럽의 해상 무역을 독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he Dutch merchant fleet was larger than the French, English, and Scottish one combined. There were 1,800 ships, merchant ships in the Netherlands, available for everyone in Europe. 무역이 성장함에 따라 도시는 거래시장, 화물 저장 창고, 선박 유지 보수 공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네덜란드는 점차 성장해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네덜란드인들은 무역 거래와 경제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누가 또 어떻게 이 도시를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유럽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초기 네덜란드의 주인은 귀족이었다. 도시는 항상 귀족이 소유한 영토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귀족들은 소규모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명목상으로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력을 동원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었다.
this meant that within these cities, the rich people, the traders, were quite powerful and important because they could do all these negotiations, but they, at their turn, were dependent on the production of wealth. The growth of business in cities gave rise to a desire for economic freedom. 부유해진 시민들의 마지막 선택은 놀라웠다. 그들은 귀족들의 손에서 쇼핑을 하듯 도시의 자치권을 사들였다. 그 후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해 귀족들의 세금 징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의 시민 자치제는 네덜란드의 강력한 성장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나중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네덜란드인들이 도시로 옮겨왔다. For the cities, for each of the cities, to try and get as large a share as possible of that trade. So the cities were governed by the rich traders. They decided what was good for the city and what not. 15세기에 지어진 이 시청사 건물은 15분마다 과거에 중요했던 역사의 순간을 연출한다. 건물 위 시계 속 인형들은 귀족들이 도시의 관리 권한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네덜란드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순간들이 이 시계를 통해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인들이 도시 경영에 힘쓰고 있을 때 유럽의 정치 판도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뛰어난 재능과 원대한 야망을 가진 일부 군주들은 몽골 대군의 서방 정벌을 통해서 유입된 화약을 이용해 병사들이 호위하고 있던 귀족의 성곽을 파괴했고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와 같은 군주제의 중앙 집권 국가를 건립한다. 이 국가들은 분할된 귀족의 영토와 독립된 상업 도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월한 조건을 갖추었고 또한 필요할 때에는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방법도 알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이런 우세한 점들 덕분에 세계 대국의 대열에서 앞장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네덜란드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한치의 동요도 없었다. 그들은 각각 독립된 도시 생활에 만족했고 독립된 도시들의 최대 관심사는 최대한 높은 경제적 이윤을 얻는 것뿐이었다. If you have a national government with a king, like in England or in France or in Spain, usually other considerations come into play. For instance, the king wants to be the most important nation in Europe, expand its territory. That costs money. 하지만 1543년 네덜란드인들도 도시가 아닌 네덜란드라는 한 국가로서 직면한 문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해 스페인 국왕은 정치연합이라는 방식을 통해 네덜란드의 통치 권한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후 발생한 일은 매우 흥미롭다. 스페인 국왕이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선포했을 때 네덜란드인들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또한 스페인 국왕이 네덜란드 행정구역을 재편하려 했을 때도 네덜란드인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였고 스페인 국왕이 신임 총독을 파견했을 때도 그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 하지만 스페인 국왕 필립 2세가 네덜란드인들의 돈에 손을 대려하자 그들은 격렬하게 반항했다. Philips actually needed a lot of money because he was in a permanent war with France and he needed to finance that. And he wanted to have a permanent supply of money. And this is something the Dutch parties refused to endorse. They wanted to agree on set amounts of money to be contributed.
네덜란드의 독립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초기 스페인 군대는 허술한 네덜란드 군대를 쉽게 물리쳤다. 6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5만 명에 달하는 네덜란드인들이 죽어갔다. 가혹한 현실은 자치정부를 가진 네덜란드를 단결하게 만들었다. 1579년 네덜란드 북부 7개 주의 대표는 이곳에서 합의서를 체결하고 군사연맹을 조직해 적군에 대항했다. 전쟁은 네덜란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네덜란드인의 연합 덕분이기도 했고 필립 2세가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돼 수년간 전쟁이 계속되는 바람에 스페인의 국력이 약화됐기 때문이기도 했다. (1581년 7월 26일) 네덜란드의 각 주 대표는 수도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스페인 국왕의 통치권 박탈을 선포한다. 한 회사에서 무능한 직원을 해고시키듯 스페인 국왕을 내쫓은 네덜란드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국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것인가? They were anxious not to say they had no king, because that was undone at the time. They could not say we are now a republic. That would have been too novel. 독립전쟁을 주도했던 상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정치적 권리가 아닌 상업적 이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보호자를 원했고 네덜란드의 안전을 보장해 자신들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상상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네덜란드인은 자신들의 나라를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맡긴 것이다. 영국 여왕은 네덜란드 상인들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고 군대를 파병하여 네덜란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영국 여왕이 네덜란드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받아가는 돈이 자신들이 내쫓았던 스페인 국왕이 받아가던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The cities, especially the cities in Holland, said, well, we don't think so. Maybe this is not such a good idea, and maybe we should make you into some kind of sovereign, but a sovereign without too much sovereign power. (1581년) 오렌지공 빌렘 왕의 지휘하에 7개의 자치주의 연합이 시작됐고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탄생했다.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이것을 많은 사학자들은 상인 계층에게 충분한 정치 권력을 부여한 세계 최초의 국가의 탄생이라고 말한다. That is indeed something typical in the Netherlands, a combination of a kind of republican democracy where the actual political power is in the hands of the intellectual and business elite. The various provinces, the states in Holland, especially those with port cities, were governed by the elites, commercial elites, chosen by the cities, and the national government, the States General, the representatives of all these states, came from the same families. So in many ways you could say, yes, the Dutch Republic looked like commercial enterprise, like a family enterprise. 새로운 국가는 탄생됐지만 국가의 미래는 안개가 낀 듯 흐렸다. 국토, 자원, 인구 등
조건만으로만 비교한다면 네덜란드는 한 국가로서 생존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듯 했다. A very loose cooperation between more or less independent states. They could only decide with respect to war, taxation, etc. unanimously. And if they could not be unanimous, then there was no decision. So was very loose. Sometimes it is nowadays compared to the European Union. 건국 초기 조직력이 약한 이 작은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독립 이전 스페인과의 무역은 네덜란드의 가장 중요한 자금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독립 후 스페인 국왕은 자국의 모든 항구를 봉쇄했고 네덜란드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했다. 경제의 생명선이 끊겨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흥 공화국의 돌파구는 무엇이었을까? 네덜란드는 상거래에 대한 예리한 직감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장점을 재빨리 찾아냈다. 만약 상인들이 가진 재물에 대한 열정을 일종의 권력으로 본다면 네덜란드는 왕권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셈이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네덜란드인은 스스로 영리한 중간 상인에서 원양 항해를 하는 투사로 역할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항로를 개척한다. 그렇다면 먼 바다의 항해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1602년 공화국 대의정의 주도하에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이전에 그들이 전례 없는 국가를 만들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다. 이번에도 그들은 또 전례 없는 경제 조직을 만들어낸 것이다. Yes, you can say that. It was the first joint stock company. To get capital, it issued stocks. Not in the modern sense of the word, but when one could go to the office of the VOC and write down in a book, the fact that you lend money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promised dividends for that stock. So that's the way how the VOC raised money. They raised 6.5 million guilders in that time, so about 3 million euros, which was in that time about billions. And with that money, they started the company. 동인도 회사는 사회 구성원을 통한 자금 모집 방식으로 분산됐던 국민들의 돈을 세력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 모으는 데 성공한다. 심지어 암스테르담 시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녀의 쌈짓돈조차도 동인도 회사에 투자됐다. 수만 명의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자산을 높은 이윤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성도 존재하는 사업에 투자한 것이다. 여기엔 네덜란드인이 가진 재물에 대한 강한 갈망도 원인이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네덜란드 정부도 동인도 회사의 주주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25,000 길드로 환산하여 그 돈을 동인도 회사에 투자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러한 참여는 동인도 회사의 권한과 신용도를 높여주었다. Negotiate treaties, to wage war, to be a kind of sovereign power in Asia or in the entire region from the Cape southern Cape of Africa towards Japan. In that entire region, the VOC was allowed to act in a way as a state. 모든 것이 준비된 후 동인도 회사의 선박은 출항했다. 스페인 국왕은 이들을 보고 분수도 모르고 설치는 도전자라며 무시했다. 그러나 동인도 회사는 설립 이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매년 해외로 50척의 선박을 파견했다. 이 규모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선박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이었다. They did not pay any interest for the first 10 years because
the directors liked to invest in ships, in buildings, and also building up the trade empire in Asia itself. And only then, after more than 10 years, they paid the first interest. (10년) 동안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한 이러한 회사가 대체 어떻게 투자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네덜란드인들이 개발한 새로운 자금 유통 체제 때문이었다. 1609년 세계 역사상 최초의 주식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설립됐다. 주식 보유자는 원하면 언제든지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자신의 주식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400여 년 전 암스테르담의 주식 거래소에는 이미 1000명 이상의 펀드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 당시 아직 전문적인 주식 브로커는 없었지만 고정 거래자들의 거래는 진행됐다. 이곳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활발했던 자본 시장이었다. 주식 거래를 하러 이곳에 온 사람들 중엔 네덜란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았다. 300평도 채 안 되는 이곳에서 발생된 수많은 주식 수익금은 네덜란드 국고와 네덜란드 국민들의 지갑으로 들어갔다.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국채 거래로만 매년 2,500만 길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가치는 화이트 골드 200만 톤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대량의 화폐가 전례 없던 빠른 속도로 유통되기 시작하자 과부하를 견디지 못한 네덜란드의 경제 혈관은 막히기 시작했다. 이때 원활한 자금 흐름을 돕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선택한 해법은 바로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Now, the Bank of Amsterdam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at was founded in 1609, almost 100 years before the Bank of England. It was a city bank. It was a Vissel bank, an exchange bank. It took in deposits. It made loans. All payments over a certain amount had to pass through the Bank of Amsterdam. And what it meant was that it acted as a stabilizing influence on the Dutch economy. More importantly, it created what we now call credit, but was called at the time imaginary money. 은행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암스테르담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은행 거래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 후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군대가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스페인 귀족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자유로운 예금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 은행은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에도 합법적인 대출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The Dutch actually constructed their governments in order, local government, regional government, national government, in order to fit their commercial needs. With different kingdoms and princes fighting each other, but the Netherlands in that struggle always remained neutral and focused on its own economic growth. 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은 현대 경제 제도의 창시자로 그들은 은행, 증권거래소, 유한책임공사를 상호 연계가 가능한 하나의 금융체제로 통일시켰고 그것이 폭발적인 자금 증가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세기) 중엽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의 국제상거래 패권은 이미 확고해졌다. 그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미 15,000개에 달하는 지사를 설립했고 무역거래 총액이 전 세계 총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네덜란드의 3세끼를 꽂은 만여 척의 상선이 세계 5대 양을 순항했다. 동아시아에서 그들은 타이완을 점령했고 일본의 대외 무역을 독점했다. 동남아의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점령했고 그들이 건립한 첫 번째 식민지의 거점이었던
바타비아가 바로 오늘날 자카르타의 전신이다. 그들은 포르투갈의 소나기에서 신항로의 요새인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빼앗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네덜란드의 주 명칭으로 국가 이름을 대신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였다. 남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을 점령했고 동인도 회사는 북아메리카 대륙의 허드슨 강에 뉴 암스테르담을 세웠는데 오늘날 이 도시 이름이 바로 뉴욕이 됐다. And to understand how Amsterdam people looked upon themselves, we can have a look at a painting. The Maid of Amsterdam, Madame Amsterdam. So Amsterdam in the 17th century is the center of the world, and that's why the city maid has her hands on top of the globe. Okay. Our globe, our world, this world is ours. 마르크스는 1648년에 네덜란드가 이미 상업 번영의 정점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1648년 암스테르담의 시민들은 새로운 시청사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최고의 건물이 건설되길 기대하며 시민들은 완공일을 제한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들은 총 8년의 시간 70톤 이상의 황금을 투자해서 웅장하고 위대한 건물을 완성한다. 그들은 역사를 창조하는 네덜란드인들이었기에 영원함을 꿈꾸는 야심을 품을 수 있었다. 1656년 새로운 청사가 드디어 완공됐고 시민들은 7일 밤낮을 자축했다. 네덜란드의 셰익스피어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시인 펀델은 신축된 건물을 위해서 찬가의 가사를 작사했다. 그 가사는 이러하다. 우리의 암스테르담인들은 돛을 힘차게 휘날리며 멀리 항해를 떠났다. 높은 수익은 우리를 먼 바다로 인도했다. 재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바다와 항구로 향할 것이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펀델이 이 노래를 지었을 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실제로 외교 사절단을 싣고 머나먼 아시아로 돛을 휘날리며 항해하고 있었다. 1656년 네덜란드 사절단이 베이징에 도착했다. 중국은 당시 청나라 시대였으며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절단도 중국에 도착한 모든 사절단이 겪었던 어려움에 빠진다. 중국 황제를 만나려면 필히 3번 절하면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삼배국어의 예를 갖춰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사실 18세기 말까지 거의 모든 유럽의 외교관들은 이 가혹한 중국 조정의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네덜란드 사절단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다. 순치 황제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네덜란드 사절단을 접견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온 사절단에게 많은 선물을 하사했다. 숙소로 돌아온 사절단 중 한 명인 요훈 허프는 중국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단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이익을 잃고 싶지 않았다. 네덜란드인에게 있어 더 큰 이익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통상무역 그리고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었다. 세계를 통치하는 상업무역공화국이었던 네덜란드는 17세기 무역을 통해 거대한 재력을 쌓았지만 그 재물은 왕과 귀족의 호화스러운 궁전을 꾸미는 데 낭비되지 않았고 중산층 상인들의 안락한 주택을 짓는 데 쓰였다. 네덜란드인들의 부유한 생활 풍경은 베르메로, 렘브란트 등 탁월한 현실주의 화가들에 의해서 생생하게 그려졌다.
a lot of artists in Amsterdam. We know from foreigners who come to the Netherlands and who see the amount of paintings we make in the Netherlands in the 17th century, and they call it extraordinary. We know that there have been between 8 to 15 million paintings made in Amsterdam in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Everybody loved paintings. Every class wanted to have a painting at home. You could buy them at markets. 수많은 작품 속에 국왕, 신하, 귀족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일반인의 평범한 생활상이 당시 예술작품의 주제였다. 소외당하기 쉬운 대중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뿐 아니라 숨겨진 욕망도 모두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은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베르메르가 평범한 네덜란드 새벽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온화한 색조로 지극히 일반적인 일상과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림 속 주인공은 활기찬 생명력을 내뿜고 있다. 충분한 영양과 수면을 취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 이 평화로운 표정은 배고픔에 대한 공포나 가진 것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이 아니다. 풍족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의 얼굴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표정일 것이다. 네덜란드라는 상업 제국이 창조한 상거래의 법칙은 여전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1688년 9월 한 척의 거대한 선박이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다. 이 배에는 네덜란드의 최고 집행관 빌렘 3세와 많은 수의 네덜란드 병사가 타고 있었다. 빌렘 3세의 이번 항해는 영국 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영국 국민의 종교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가 맡겨졌다. 역사는 무언가를 예견했던 것일까? 17세기 말 네덜란드의 성장 속도는 주춤했고 세계를 장악하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빌렘 3세가 네덜란드를 떠나 영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항해, 이것은 세계의 중심 무대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